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삽니다. 하지만 당첨만 되면 모두 행복해질까요? 실제로 고액 당첨자가 파산할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자기 늘어난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돈에 휘둘려 버린 것인데요. 이 같은 이유로 우리가 300만 원의 월급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직 그만한 돈을 다룰 그릇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잘 다루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를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이즈미 마사토 저자의 부자의 그릇을 통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늦은 가을날 오후 4시가 지나니 태양이 저물어가면서 세상을 점점 붉게 물들였다. 벌써 날이 지는구나. 여기 얼마나 있었지? 사실 이 말에 답을 해줄 사람은 없다.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은 아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계속 오가고 있지만 내 목소리에 힘이 없어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나는 뭔가 마음이 쇠약해져 있었다. 내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다들 관심조차 주지 않는구나. 나는 요 며칠 백화점 앞에 있는 분수 광장에 와 있는 일이 잦았다. 사실 광장이라고 부르기엔 과분하고 백화점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 옆에 있는 간이 휴게소라고 말하는 게 더 격에 맞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든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나는 이 광장을 처음 알았다.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다 언뜻 이것을 보았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곳에도 광장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였다. 당시에 나는 일에 치여 사느라 이 광장의 존재 따위에는 크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벤치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는지를 보고 제작 연도를 추측해보기도 하고 분수가 물을 내뿜는 타이밍이 의도된 것임을 알아채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관찰하고 생각할 만큼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지만 나에겐 돈이 없다.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냥 농담처럼 없다고 할 수준도 아니다. 말 그대로 전혀 없다.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바로 빚.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내가 온종일 이곳에 앉아 벤치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고 분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달리 없어 보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것뿐이라고 단정 짓고 싶다. 어두워졌네. 이제 슬슬 돌아가 볼까?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섣불리 일어서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도 없는 싸구려 아파트에서 잠을 청하는 것 뿐이니까. 그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는 날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곳보다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마저 주저해야 한다니. 그러나 집에 가면 그때는 정말 혼자가 된다. 나는 얼른 이 벤치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갈까? 싫어. 갈까? 싫어. 유행이 뭔지. 모두 내 가게에 왔으면서.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앞을 똑바로 보며 힘껏 내뱉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운이 나빴던 거야. 무조건 운이 나빴어. 한심하게도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젠장.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잔돈을 찾았다. 왼쪽 주머니에서 1개, 오른쪽 주머니에서 2개가 잡혔다. 순간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다. 하지만 그 동전을 전부 꺼냈을 때 나는 조금 전보다 더 크게 낙담해야 했다. 100원이 부족해. 손바닥 위에 동전을 아무리 세워도 액수는 똑같았다. 이젠 음료수 하나도 못 사는 처지가 됐구나. 한숨을 쉬며 마침내 자리를 뜨기로 결심한 순간 뒤에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자, 이거. 분명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힘찬 울림이 있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성이었다. 누구? 나는 그쪽을 응시했다. 그러자 흐릿한 그림자가 선명한 윤곽으로 바뀌었다. 이거라도 괜찮으면 빌려드리리다. 그쪽에는 품이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서 있었다. 70살쯤 되어 보였으나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키가 꽤 커 보였다. 하얀 턱수염을 기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한테 천천히, 하지만 조금도 주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자, 노인은 100원짜리 동전을 내 손에 건네더니 꽉 쥐어주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의심을 하면서도 노인의 호의를 받기로 했다. 그의 말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가타부타 못하게 만드는 묘한 박력도 갖추고 있었다. 아무튼 이 100원만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살 수 있다. 나는 인사도 한운둥 만운둥 하고는 서둘러 자동 판매기로 향했다. 그런데 손이 얼어서 동전을 하나씩 투입구에 집어넣는 것도 힘겨웠다. 이럭저럭 동전을 모두 투입하고 내가 좋아하는 로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네? 무슨 의미인지 몰라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되물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걸로 할 거냐는 말일세.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자동 판매기의 앞을 막아섰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로 할 텐가? 노인은 아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박력이 넘치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은 말을 되물었다. 이 사람 뭐야?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점차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100원을 빌려준 사람은 분명히 이 노인이 맞다.
물론 그 점은 정말로 고마웠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작 100원이다. 고작 100원을 주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 종류까지 참견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당장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노인에게 말했다. 돈을 빌린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실례가 된다는 건 알지만 제가 여기서 뭘 마시든 그건 저의 자유가 아닙니까?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혹시 제가 100원을 받았을 때 영감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언짢으신 겁니까? 그는 역시나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이미 늦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먹이를 숙일 테니 이제 그만 봐주시죠. 나는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재빠르게 먹이를 꾸벅 숙였다.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먹이를 좀 더 숙여보게나. 노인은 내 눈을 응시하며 상냥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네? 생각지도 못한 노인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애써 웃는 얼굴을 하고 받아쳤다. 겨우 100원 가지고 꽤 까다롭게 나오시는군요. 먹이를 더 숙이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나는 까짓것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리다 라는 생각으로 자동 판매기를 막아선 그를 향해 다시 먹이를 숙였다. 그런데 고개를 들려는 그 순간 노인이 건넨 말의 참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자판기는 모두 3단으로 나누어 진열되어 있었는데 가장 아랫줄, 즉 세 번째 단에는 따뜻한 음료가, 그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에는 차가운 음료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빨리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그만 먼저 눈에 들어온 두 번째 단의 차가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다. 겨울에는 자판기에 차가운 음료가 있을 리 없다는 편견과 설령 따뜻한 음료가 있더라도 세 번째 단에 또 밀크티가 있을 리 없다는 선입견, 더 덧붙이면 빨리 밀크티를 사서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먹일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셈이다. 노인이 나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겨울에 차가운 밀크티를 마실 뻔했다.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남에게는 고작 밀크티일지 몰라도 지금 나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밀크티다. 아, 맛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음료가 흘러들어왔다. 따뜻한 밀크티가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녹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노인은 내가 순식간에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기쁜 모양이다. 정말 신기하구먼.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밀크티지만 지금 자네에겐 특별한 음료일 거야. 참,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만. 노인의 말은 나를 바짝 긴장시켰다. 아까 그 100원은 꼭 돌려주게나. 너무나 진지한 태도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자네가 제게에서 돈을 마음껏 다루게 될 즈음 반드시 돌려줬으면 하는데. 뭐야? 날 생전 처음 본 영감님이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거야? 분명 아까 내 표정이 아주 어두워서 그러는 거겠지. 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의 요청에 대꾸했다.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게 해주신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기만 한다면 1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로 돌려드리지요.
그건 안 되네. 노인은 크게 고개를 저었다. 왜죠?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요? 그럼 얼마면 받아주실 건가요? 나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글쎄, 돌려준다면 120원 정도가 적당하려나? 네? 120원이요? 이건 어디까지나 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저는 영감님 덕에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1000만 원도 적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꼭 그만큼 돌려드릴 테니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속으로 거참 성가신 영감님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망했던 거군.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기에는 충분했다. 자네는 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건성인데다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일을 크게 벌리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자네는 아는가? 우리나라의 대형 은행들이 1년간 금리로 모두 얼마를 챙기는지? 대략 50조 원이야. 반면에 고객에게 지불하는 금리는 총 수조 원 정도지. 그 차액은 그대로 은행 이익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모은 돈을 빌려주고 그만한 이익을 얻는 거라네. 참 좋은 장사야. 근데 나는 조금 전 자네에게 20%의 금리를 붙였어. 금리가 20%라니.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안 드나? 사실 그런 고금리를 붙인 이유는 자네에게 신용이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오늘 처음 자네를 만났으니 자네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네. 생년월일, 가족 구성, 경력 그런 것도 전혀 몰라. 더구나 자네는 이 시간에 그것도 이런 곳에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라면 음료수를 살 잔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금리도 낮은 편이야. 은행이라면 아예 빌려주지도 않을 거야. 나는 아픈 곳을 쿡쿡 찔러대는 노인에게 발끈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맞힌 걸까? 그저 우연이었을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뭔가 받아치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하긴 제 신용도는 낮을 겁니다. 하지만 고작 100원 빌려주고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의 인격도 의심스럽네요. 자네는 분명히 그렇게 늘 고작 100원이라고 여기면서 대출을 받아왔을 거야. 나를 오해해서는 곤란하네. 이래봬도 꽤 관대하게 지금 유예했자는가. 자네가 제기해서 돈을 마음껏 다루게 되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 건 무기한이나 마찬가지야. 사실 지금 자네의 모습을 보면 그건 아주 먼 훗날의 일 같은데 말이지. 아니, 과연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겠구먼. 만약 내가 은행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분명 놀랄 것이다. 내가 그 말을 할 타이밍을 노리는데 그가 갑자기 다시 진지한 음성으로 말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어놓는지 의문을 품는 모양이구먼. 자네는 이 짧은 시간에 돈을 쓰는 데에도 이미 잘못을 저질렀어.
아까 자네가 실수로 차가운 밀크티를 사려다가 멈춘 다음에도 자네한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지. 하나는 그대로 따뜻한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또 따뜻한 밀크티를 사지 않는 선택지. 여기서 3분 정도 떨어진 슈퍼까지 걸어가서 100원이 필요 없는 밀크티를 사는 선택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었지. 물론 슈퍼에 있는 밀크티가 따뜻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서 확인할 수는 있었어. 전 지금 여기서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었다고요. 그래, 자네는 방금 지금이라는 점에 얽매였어. 지금 당장 온기를 느끼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서 밀크티를 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재미도 없는 낯선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노인은 내가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벤치로 걸어가 우아하게 사뿐히 걸터 앉았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돈이란 건 말이지 참 신기한 물건이야. 사람은 그걸 가진 순간에 선택해야 돼. 쓸까 말까. 쓴다면 언제 무엇에 쓸까?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충동적으로 써버리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쓰는 거야. 자네는 자칫하면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살 뻔했어.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포기했고. 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고 빨리 따뜻한 걸 마시고 싶었어요. 게다가 어두컴컴해서 자판기 글자도 잘 안 보였다고요.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네. 돈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해. 실수를 저질러 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네처럼 날씨나 기온 탓이라고 해버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다시 저지르지. 하지만 정말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감님 말씀대로 근처 슈퍼에 가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돈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만약 한 푼도 없었다면 자네가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나? 포기하고 얼른 집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여 뜨거운 물이나 마시고 있겠지.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네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싶어지는 모양이야. 지금 자네는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노인이 나를 계속 바보 취급을 해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비난하자 반박할 기력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아무튼 미안하게 됐구먼. 못 배운 탓인지 내가 말이 좀 거칠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요, 뭐.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걸 쓰고 싶어 한다고 했네만 대형 가전제품이나 텔레비전, 새로 지은 주택이나 새 자동차 그런 걸 파는 사람들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지금이 바로 살 때입니다 라고. 이 말은 마법과도 같아. 망설이던 고객도 그 말을 들으면 지갑을 열거든. 네, 그야 전문 영업자는 지식도 많고 노하우도 많아서 그들이 하는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은 너무 당연해. 왜냐하면 구매자는 그 상품이 갖고 싶어서 매장으로 나온 걸 테니까. 당연히 당사자에게는
그때가 사야 할 때가 되겠지. 그런데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더 흐려져.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 들지.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자네처럼 서둘러서 돈을 쓰려고 하지. 그렇지만 하는 수 없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걸 뜻하는데요. 영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노인은 과장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로만 보면 분명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여태껏 쌓아온 경험상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자네는 미국의 유명 운동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 자기 파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미국의 프로 스포츠계는 알다시피 선수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을 지불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현역일 때뿐이야. 은퇴와 동시에 모든 선수의 수입은 끊기고 말지. 그때가 되면 성공한 수많은 선수는 그때까지 모아온 평생 써도 남아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네. 그중에는 변한 상황을 개의치 않고 현역 시절과 똑같이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건 수많은 파산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지.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치란 건 뻔하니까. 사실 1년에 3억 정도만 있어도 욕구의 많은 부분을 이룰 수 있거든.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의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스포츠 해설을 맡거나 한동안은 주변에서 지켜 세워주는 나날들이 계속될 거야. 하지만 그런 일자리마저 몇 번의 시즌이 지나면 이제 막 은퇴한 선수들로 대체되겠지. 이윽고 몇 해쯤 지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리게 돼.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 이 공포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거야. 사실 그들에겐 동정이 가기도 해.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젊은 시절부터 거금을 받아왔고 주변에는 자신을 받들면서 칭찬해주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 큰 돈에만 어울리는 행동을 하다 보니 자연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겠지. 하지만 결국 파산하는 진짜 원인은 그 압박감에 먹이를 싸매다가 섣부르게 투자를 해버리기 때문이야.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게. 투자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야. 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잘못된 투자를 하기 마련이거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고 주위 사람들이 추천하는 대로 비싼 물건을 사대는 거지. 반드시 대박난다는 투자자의 조언을 고지 듣고 리스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현역 시절처럼 이렇게 좋을 대로 믿어버리지. 난 역전 홈런을 칠 수 있어. 이 투자에서 승리하면 나는 다시 한번 빛나게 될 거야. 스포츠 세계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선수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건 분명 선수 본인이 컨트롤해야 하는 영역이지. 하지만 돈의 세계는 절대 만만치 않아. 훨씬 가혹하단 말일세. 돈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보기엔 최고의 경기였다고 해도
결국엔 생각지 못한 다른 원인으로 질 수도 있어. 참 이상하네요. 사치만 안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결국 계속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이나 괜한 승부욕 때문이 아닐까요? 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노인은 한숨을 내쉬더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자네라면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지 모르겠네만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달라.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말지. 예를 들어보겠네.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거야.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떨까? 분명히 제대로 못 쓸 걸세. 10만 원을 줬을 때처럼 잘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허튼 데 쓰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실패하는 거라네. 네.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거나 저금을 하라는 식의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야. 돈이라는 게 다루기 쉽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이 여차할 때를 대비해 저금하라 라는 말을 많이 할 거야. 또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을 테고. 하지만 여차할 때가 언제인가? 그건 마치 갑작스레 닥쳐오는 폭풍우와 같다네. 어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 봤나? 결혼, 출산, 해고, 창업, 은퇴, 질병, 재해. 그 어느 하나라도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나? 그때를 대비해 돈을 모으고 몇 번씩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면서 불안에 떨고 여차할 때만을 기다리며 사는 게 기분 좋은 인생은 아닐 걸세. 하지만 사람은 언제까지나 중학생으로만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루는 돈의 크기도 자연스레 커지겠죠. 맞는 말이야.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러나 많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 분별력이 생기면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 분별력과 돈을 다루는 건 별개인데 말이지. 자네는 혹시 알고 있나?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진짜 부자는 거의 없다는 걸. 파이낸셜 플래너 중에 부자가 없다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플랜을 세울 수는 있지만 막상 돈을 벌거나 불리는데 탁월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전부 그들에게 상담하려고 들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기껏해야 투자 신탁을 권유받는 정도인데 말이야. 사실 그런 상담은 그들에게도 성가실 뿐이겠지만. 이야기가 열기를 띨수록 노인은 점차 허물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노인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걸까? 어르신은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가르치긴 뭘 가르쳐.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걸세. 그런데 자네는 이미 절반은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잃는지는 경험했으니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우면 되겠지. 오늘은 이즈미 마사토 저자의 부자의 그릇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읽었어요. 나의 돈그릇은 어떻게 되는지, 돈만 벌면 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다룰 수 있는 돈그릇의 크기를 알고 여러 경험을 통해 차근차근 그 그릇을 키워나가야 큰 돈이 나에게 있어도 그것을 올바르게 잘 다룰 수 있겠구나를 제대로 깨닫게 해준 책입니다. 또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돈에 관한 철학도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오늘은 주인공들이 인연을 시작하는 것을 엿보았지만 그 뒤에는 주인공이 어떻게 해서 무엇을 간과해 사업을 실패했는지, 그의 자세한 경험과 결국은 해내는 스토리와 조커 할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감동적인 반전까지 담겨있는, 재미도 챙기면서 전하는 메시지도 참 알찼던 책입니다. 돈을 잘 다루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그릇을 키워 돈과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